유쾌, 상쾌, 통쾌한 쾌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자스민 MSG 유쾌 황변 상쾌 통쾌 김변입니다. 매번 말씀할 때마다 지금 황변님이 얘기 중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좋은데요? 방금 MSG님이셨습니다. 이렇게요? 네. 방금 또 MSG님이셨습니다. 스스로 하는 거죠. 저 공들인데요. 오늘 뭐 하나요? 뭐예요? 아니요, 방금도 할 때 저 황변인데요. 오늘 뭐예요? 네, 저 김변인데요. 오늘 공동경비구역 JSA. 명작이네요. 근데 이 영화 진짜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가 언제 나왔죠? 제가 유치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어머. 편집해 주세요. 근데 이 영화가 지금 봐도 진짜 명작이에요, 진짜. 근데 그 엄청 이른 시기에 나왔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2000년 영화네요. 판문점 딱 그 길 건너고 막 하는 거 이게 그거 이거 맞아요. 그 사진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박찬욱 감독님 작품이네요. 네. 몰랐어요. 아는 분이세요? 조금. 좀 오래된 영화고 저 너무 어렸을 때라서. 네, 내용을 조금. 줄거리 한 번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국군 병사들이 훈련 중에 실수로 북한군 측 경비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실수를 깨닫고 재빨리 이제 퇴각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퇴각하는 부대원들로부터 낙오된 이수혁 병장, 주인공이죠. 이제 이수혁 병장이 설상가상으로 지뢰를 밟고 꼼짝없이 발이 묶이는 상황에 빠지는데, 이 장면을 우연히 발견한 북한군이 지뢰를 제거하고 이수혁 병장을 구해줍니다. 이후에 이수혁 병장은 북한군 초소와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면서 북한군 초소로 감사 편지를 돌에 이렇게 묶어서 날려보내는데요. 그렇게 편지가 주고받고 이렇게 오가다가 이수혁 병장이 이제 군사분계선 넘어서 북한군 초소에 찾아가게 되는데, 상대 측이 이제 그 신하균 씨하고 송강호 씨. 송강호 씨. 송강호 씨. 네, 이수혁 병장님이 이병헌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수혁 병장이 이제 그 두 분, 그 신하균 씨하고 송강호 씨하고 이 영화에도 나왔었구나. 네. 거기서 막 닭싸움도 하고 막 김광석 노래도 듣고 막 초코파이 나눠 먹고 막 이러면서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분도 데려가잖아요. 그 남측에 김태우 씨. 네. 맞아요. 그분하고 이제 넷이서 계속 이렇게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는데, 그러다 이제 북한군 초소에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그럼 인사만 하고 가자 이렇게 해서 북한군 초소를 찾아가는데, 그때 이제 이제 사건이 벌어진 그런 내용이 되게 빵빵한 캐스팅이었네요, 진짜. 네. 이영애 씨가 그 무슨 유엔 맞아요. 조사를 하시는 분으로 나오죠. 중립국? 실제 있었던 사건을 뭐 모티브로 했다고 이렇게. 그게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건 아닌데 공교롭게도 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 후는 아니에요. 그 전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박찬욱 감독님은 그거를 모티브로 한 건 아니고 소설 DMZ라는 소설이 이 내용이래요. 그래서 그 소설을 기반으로 한 거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게 2000년 영화인데 98년에 김은중이 사건이라고. 어떤 사건이었나요? 일단 사건의 발단은 그 공동경비구역에서 98년 2월에 어떤 한 중위 분이 그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분이 자살로 이제 조사가 됐었는데,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같은 부대 내에 있었던 모 중사께서 북한군 초소를 찾아갔다, 이런 증언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 사망하신 중위분께 들킨 이 사람이 살해를 한 게 아니냐, 본인의 그 북한군을 찾아갔던 사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워서 살해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결론은 이게 3차례 조사를 계속했어요. 1차 끝나고도 이게 납득이 잘 안 되고 2차 끝나고도 납득이 잘 안 돼서 3차례로 했는데도 근데 결론은 자살로 결국에 났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98년도 2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고 후에 19년 만인 2017년 9월 1일에서야 순직이 인정되셨습니다. 자살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였는데, 왜 그랬냐면은 그 자살로 결론이 났던 게 사실 그 조사가 되게 부실했어요. 군 그 헌병대의 초동 수사가 굉장히 부실해서 증거가 워낙에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결론이 다소 껄쩍지근하게 난 거죠.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그거를 그러니까 타살로 볼 증거가 없으니까 자살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넘어갔는데 이제 그 사망자분의 유족분들이 그 손해배상 청구도 하시거든요. 국가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는 손해배상이 인정이 됐어요. 대법원까지 가셔서 인정이 됐고 그게 이제 2002년에 소를 제기하시고 나서 대법원에서 이제 2006년에 승소 최종 판결을 받으시고 판결문에서 이제 국가의 초동수사 부실을 인정을 했죠. 그래서 우리의 과실이 있다 하고 이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 준 거고 그 연장선에서 2017년에 이제 사실 의문사니까 이제 어떤 순직을 그냥 인정을 해주셨던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 네, 영화 내용이랑 좀 비슷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그 놀러 갔다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약간 총기 사고, 네, 그러니까 총기 그쵸. 사고, 어쨌든 총격전, 그쵸. 그다음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게 영화의 사실 시작이잖아요. 맞아요, 영화 맞아요. 시작이고 거기서 이제 조사를 받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막 말이 계속 바뀌고 막 얘기를 제대로 못한 이유가 둘이 친하게 지냈고 계속 이렇게 서로 드나들면서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그걸 숨기려고 막 맞아요. 하니까 막 계속 일이 커지는 건데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판결문을 좀 쭉 읽어봤는데 유족분들이 진짜 좀 억울하긴 억울하시겠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면은 12시에 그게 발견이 됐어요. 사망자가. 네. 근데 헌병대가 들어가서 봤던 게 한 5시인가? 3시인가 5시에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그때 신고를 받은 게 아니라 미군이 먼저 그게 우리가 흔히 소파 협정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누가 수사권을 가지는지가 약간 애매한 관행이 좀 있었대요. 근데 그래서 미군이 먼저 그거를 다 받고 그래서 헌병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근데 그래서 이제 들어오세요 해서 들어갔더니 사건 현장에 뭐 총도 있을 것이고 군모도 떨어져 있을 거 하잖아요. 그걸 다 치워놓은 거예요. 그 위치가 진짜요?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미군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가져와서 배치를 한 다음에 그거를 헌병대가 봤다든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당일에 그렇게 조사를 헌병대가 하고 나서 혈흔을 다 지웠고요. 물로 다 세척을 했고 다음 날 바로 다음 날에 미군 측에 그 동의를 얻어서 도색 작업을 합니다. 페인트 칠을 하고 숨기려고 숨기려고 이상하다, 하려고 한 게 진짜. 있네요. 뭔가 밝혀지면 일이 커질 것 같은 그래가지고 그런. 그 읽어보니까 되게 그런 정황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결국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만 많이 들어본 국가보안법 요거에 관련된 건데 네. 일단 국가보안법이 정확히 뭔가요? 사실 뭐 말하면 너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제가 이렇게 목적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네. 국가보안법 제1조 목적 등 1항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반국가적인 행위라는 게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죄가 되는 행위들을 규율을 해놨는데 예를 들면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시는 경우 국가를 약간 전복하거나 아니면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뭔가 반국가 단체를 구성했다거나 아니면 그 지령을 받고 뭐 아까 말씀드린 내란을 실행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국가 중요 시설을 파괴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그 외에도 정보를 간첩처럼. 그쵸. 그런 거는 이제 회합 통신 그쪽 사람들과 회합 통신을 하는 경우 또 찬양 고무를 하는 경우 그리고 북측이나 우리가 이게 뭐 북측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의 지금 가장 주된 상대방으로 지목되는 게 이제 북한이니까 북한 쪽에 잠입 탈출하거나 북한으로 잠입 아니면 북한에서 탈출 약간 하거나 아니면 뭐 돈을 그쪽으로 보내거나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2조의 정의 규정에 반국가 단체가 뭐냐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반국가 단체라 하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러니까 정부인 것처럼 가짜로 이렇게 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사실 반국가 단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북한을 상정해놓고 만든 법이긴 그러니까 해요. 이게 네. 제가 또 궁금한 이유가 저는 물론 평화를 사랑하고 저는 한민족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지만 광화문에서 계속 뭐 김정은 만세 뭐 김정은 뭐 환영합니다 이런 거 막 한창 했었잖아요. 그분들 옛날 같으면 국가보안법으로 다 잡혀갔을 그러게요. 것 같은데. 찬양고무죄가 네, 될 수 있겠네요. 찬양고무죄.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사람들이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 정말 괜찮냐? 왜 가만 놔두냐? 네네네. 그거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찬양 고무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국가보안법이 91년도에 되게 크게 한번 개정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없던 게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냥 찬양 고무를 하면 무조건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니고
그 법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런 행위를 해야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거든요. 약간 귀기 코코 같은 느낌인데. 이 법이 대표적으로 그 비판받는 지점이 그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명확성 원칙이라고 하는데 너무 모호한 거예요. 문헌 자체가 모호하고 예전에는 뭐 그 마르크스 책만 읽어도 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 잡혀갔잖아요. 이적물 소지 뭐 이렇게 하면 네. 다 찬양하고 고무하는 거고 그래서 뭐 정말 막걸리 마시고 뭐 김일성 만세 이랬다고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 아니면 대통령 잡혀가고. 욕해도 그런 말 하면 잡혀간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쵸. 예. 그래서 옆 사람이 옆 사람 감시하고 막. 근데 사실 국가보안법으로 그렇게 형까지 형사처벌로 하는 건데 사실 어떤 국가의 안보나 이런 데 중대한 위험이 없는 단순한 그런 발언 이런 것까지 규율하는 정치와 시기적인 그런 배경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논이 진짜 오래 계속 그쵸. 배우고 있죠. 폐지논의가 있다는 예. 뉴스를 막 계속 들었었거든요. 이게 이제 네. 90년대부터 있었던 논의고 그래서 이제 91년도에도 한번 이제 개정이 돼서 존치하는 쪽으로 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쵸. 예. 지금도 끊임없이 이제 이게 표현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과도한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확하지도 않고 귀에 걸면 귀걸이, 네, 코에 걸면 맞습니다. 코걸이가 되는 격이어가지고 대표적인 폐지 논거 중에 하나는 형법상으로도 얼마든지 그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란죄도 다 있고요. 내란죄, 뭐 이적단체, 뭐 그런 거 관련된 거 정말 그런 상황에서 뭐 국가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현행법상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존치시킬 이유가 지금 더 이상 있냐? 근데 또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그래도 있어야 된다. 그럼 어쨌든 그 영화에서는 이제 어쨌든 북한으로 건너간 거니까 네. 휴전선을 넘어가서. 그쵸. 네, 네, 예. 아 그러니까 뭐 명백하게 국가보안법 그리고 위반이고. 예, 뭐 서로 편지를 주고 받고 뭐 이랬으면 이제 충분히 적용하려면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한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왜 형사적으로 처벌받아야 될 것인가가 그 영화가 던지고 싶었던 문제의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네. 여기 영화 네, 사실 영화 보면 한민족 사이에 서로 우애를 나누고 그냥 인간적인 교류를 그쵸, 했던 건데 그쵸. 뭐 어떤 군사적인 기밀을 넘긴 것도 아니고 그 영화 안에서 보면은 이병헌이 송강호한테 형 근데 남한에 가면은 초코파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내려오면 안 돼 하니까 송강호 엄청 화내거든요. 지금 나는 지금 초코파이가 비록 맛있지만 나는 우리 북조선이 이런 맛있는 과자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되게 충성을 다할 거라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총격 사건이 있으면서 그때 약간 위기가 올 때도 송강호가 그 이제 북한군한테 들킨 거잖아요. 약간 스포지만 그랬을 때 이제 송강호가 야 그냥 너 넘어온 걸로 하자. 내가 책임질게. 너 그냥 넘어온 걸로 하자라고 했을 때도 이병헌이 거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어떤 국가를 전복시킬 목적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이 가서 그냥 닭싸움한 거고 그런데도 이거를 처벌을 해야 되느냐? 얘는 사실 충분히 그래야 돼? 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네요. 맞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영화상으로만 보자면은 이 배경이 지금 군인분들이 하신 행위라서 조금 달리 볼 수는 있겠다. 일반인이 한 행위보다는 일반인이 하면 위험성이 괜찮은가요? 클 수 있으니까. 군인 그쵸. 군인은 어쨌든 그런 국가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지킬 의무가 일단 있고 그쵸. 어떤 군사 기밀을 알고 있을 위험성이라든지 군사 기밀을 안 넘겼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군사 기밀을 얘기 안 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형법에 처벌을 받게 하려면 그 모든 입증은 처벌을 받게 하려는 자가 무죄 지고 있어요. 추정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수혁 병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훈중이 사건의 그 중사분 북한으로 조금 넘어가셨던 그 김중사분인데 그분하고도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그 김중사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분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으셨어요. 근데 군사법원 내에서 판결이 있던 거라서 제가 판결문을
그 입수하지는 못했고요. 군사법원은 잘 공개를 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근데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 국가보안법상으로 잠입 탈출하고 회합 통신 정도가 좀 문제가 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입 탈출이 뭐냐면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넘어서 가졌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또 회합통신은 어떻게 돼 있냐면 마찬가지로 국가 존립이나 안전이나 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지도 주고받으셨고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유죄가 됐습니다. 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가 굉장히 모호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도 아니고 넘어가면 무조건 네가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그랬다. 이거는 굳이 고의라고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일반인 분에 관해서 이혼의 아기의 유기가 생각나네. 제가 좀 판례를 찾아봤을 때 만약에 일반인 분이 단순히 가가지고 호기심에 가가지고 닭싸움하고 그냥 이렇게 초코파이 나눠 먹고 돌아왔을 때는 조금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판례를 하나는 찾았어요. 뭐냐면 대법원 판결인데 2014도 13672 판결인데요.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우리가 북한에 갈 수 있대요. 중국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든 갈 수는 있대요. 물리적으로 갈 수 있대요. 근데 갔다 오면 뭐 국가보안법 위반을 못 간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영화에서는 군인이었던 점이 좀 특수했던 것 같은데, 그건 좀 특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거기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를 기초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판례는 뭐였냐면 탈북민이셨어요. 한국으로 넘어오신 탈북민이 자기 친지가 아직 북한에 남아있잖아요. 친지를 탈북시키고 사실 그 대가로 또 돈도 조금 받으실 목적으로 그 함경북도에 다시 미립북을 하신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에 관해서 1심에서는 유죄가 났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시를 했거든요. 그게 뭐라고 하면서 이제 무죄가 났었냐면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이나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중하다는 거죠. 마비시킴으로써 뭐 외형적인 적화공작하는 것 등을 일컫는 거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 기본 주의들이 있잖아요. 법치주의, 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 복수 정당 제도, 뭐 의회 제도 이런 제도들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행위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 피고인이 북한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친지나 지인의 탈북을 도와주려 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대가를 받으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불만을 품고 이거를 내가 파괴해야겠다는 취지에서 미립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보안법상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깜짝 월북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국가를 위태롭게 하려는. 그렇죠. 그런 게 아닌 게 너무 명백하고 이거는 사실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어떤 약간 퍼포먼스적인 의도였다는 게 너무 명백하고 또 예전에 이라크 파병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결정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은 정치인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을 좀 자제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기관이라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요? 상권 분립의 어떤 그런 측면이라고 해요. 통치행위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를 심판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근데 뭐 모든 영역에서 다 자제하는 건 조금 그러면 안 되고요. 약간 명백하게 정치적 결단이고 이게 국가보안법 별난의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게 명백하니까 그런 데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황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91년에 국가보안법이 되게 사실 근데 이제 폐지 논의이 나오고 뭐하고 하다가 이제 개정이 됐던 건데 개정되기 전에는 사실 더 조금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태롭게
있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 부분이 없었어요. 빠져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찬양 고문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문 선전하면 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이제 당시에 그냥 바로 아무런 논의 없이 개정된 건 아니고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이 위헌이 났었거든요. 위헌의 주된 논거가 이 조문이 너무 다의적이고 너무 광범위하다. 이렇게만 해버리면은 그러면 여기에 되게 재밌게 결정문을 써놓으셨던데 예를 들면 문자 그대로 보면은 반국가 단체의 간부나 뭐 지도적인 임무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주민이면 모두 포함되는 거 아니냐. 북한 주민에 대해서 내가 찬양을 하면 다 되는 거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북한 어린이의 노래를 듣고 그 노래 잘한다 하면 그거 찬양 고무냐. 북한 주민에 대해서 내가 찬양 고무를 한 거니까. 법 문헌만 놓고 보면은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만약에 그걸 진짜로 처벌하면 너무 많은 표현의 자유의 억압이며 뭐 여러 가지 예술에 관한 어떤 그 억압이다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김수영 시인의 시 있잖아요. 뭐였죠? 김일성 만세였나? 저 잘 몰라요. 그 김일성 만세로 시작하는 시인데 김일성 만세 이것만 쭉 쓰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 게 아닌데 이것만 인정되면 되는 건데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만 인정되면 되는 건데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의 언론자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뭐 그런 건데 이게 옛날에 발표됐거든요. 그러면 이분 뭐 국가보안법으로 근데 하려면 할 수 있었겠죠. 예, 하려면 할 수 있었겠고 그쵸. 이게 뭐 쟁점이 되진 않았나요 실제로? 전 모르는 내용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제가 피고인의 변론을 한다면 이거는 표현의 자유고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변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거랑 비슷할 것 같냐면 그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의를 알면서 요거를 빼면 그냥 어떻게 어선이 물고기 잡다가 조금 불칸을 넘어가면 다 되는 거죠. 잠입 탈출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방금 그 얘기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옛날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들 보면은 진짜 술 취해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시고 우리는 공산주의를 해야 돼. 그러면은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또 그 국가보안법에 그 불고지죄라는 게 있거든요. 불고지죄가 뭐냐면은 그걸 목격한 사람이 신고 안 하면 본인이 처벌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되게 신고가 횡행했었고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뭔가 사회 유지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는 뭐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어요. 네네. 어쨌든 그리고 뭐 유신 시절이나 뭐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이제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목적으로 많이 쓰였을 거고. 그렇죠. 문제는 아까 황교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목적 그냥 형법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거 아니야? 하고 또 이 국가보안법 상으로 너무 불분명했던 그 문헌들 자체도 문제가 됐고 찬양 고무 행위 내가 무슨 어디를 폭파시킨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찬양 고무를 하는 발언, 나의 사상 이런 거를 과연 처벌하는 게 맞는가? 너무 애매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그냥 사상을 처벌하는 것 자체. 만약에 진짜로 내가 공산주의를 막 표방한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게 맞는가? 만약에 그 사람이 뭔가를 폭파시키거나 이런 행위를 나아간 게 아닌데. 개인주적으로 사회주의자일 수 있잖아요. 자기 신념이. 우리나라는 어쨌든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 옛날이래. 예전에 우리 표현의 자유 녹음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적극적 표현과 소극적 표현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내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내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냥 말을 했다고 해서 다 처벌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표현의 자유를 엄청나게 억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위헌 소원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여기 헌법소원이 그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 때문에 계속 개정이 되어 왔겠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91년에 개정을 이끌어냈던 그 사건 말고 또 다른 거를 제가 본 게 있는데 그때는 사실관계가 출판사를 하시는 분이 일명 불온서적이라고 하잖아요. 불온서적을 판매하신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불온서적. 판매했다는 사유로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이 되셨었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또 같은 서적을 판매하신 거예요. 이분도 대단하시죠. 다시 판매를 하셔가지고 근데 국가보안법상에 특수가중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뭐 형을 받으신 분이 또 어떤 그 만약에 집행유예가 나오면 집행유예 뭐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 만약에 했다 하면은 특수가중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이 불온서적이 뭐였는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제목이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 동성애자, 억압의 역사. 레닌, 트로츠키 사상의 이해 뭐 이런 책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의 억압의 역사 이거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정말 사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가 진짜 드러나네요. 근데 방금 MSG님이 수줍게 조그맣게 말씀하신 E.H. 카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것도 서울대학교 그 변호인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서울대학교 맞아요. 권장 목록 도서에 나오는데 그것도 그쵸. 불온서적으로. 근데 지금 군대 그 불온서적 제가 다닐 때 있었거든요. 저 때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되게 황당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하준의 맞아. 사다리 걷어차기. 뭐 그러니까 나쁜 사마리아인 아. 그런 게 불온서적이 오히려 그분은 리스트를 줘야 그러면 군대에서 그게 리스트가 있어요 따로. 근데 그분은 심지어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박정희를 약간 어느 정도 옹호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 사람의 경제 이론 자체가 어떤 장하준이. 네, 근데 그런 그 책도 불온서적에 올라가 있는 거 보면은 제대로 안 읽고 약간 내용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그냥 또는 장하준이 그 어떤 저자의 사람이냐. 저자의 그냥 어떤 그런 이력이나 최근에도 이제 헌법소원이 합헌이 나가지고 또 한동안 또 다시 헌법소원을 하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논의는 좀 계속 될 건데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법이 좀 이상한 부분도 있고 개정이나 폐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또 현재 이제 어쨌든 휴전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법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죠. 국가 권력을 어떻게 최소한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하느냐. 네, 이 법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됐으면. 저도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 성립이 되는 것 자체가 이제 개인들이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폭력이나 어떤 인간들 사이에 있는 폭력을 막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정부를 만들고 그러니까 막기로 계약을 해서 맺어서 정부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기본권을 설정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오히려 이제 반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 사상의 억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 91년 개정을 통해서 조금 완화되기는 했어요. 국가법 개정. 예를 들면 예전에는 국외 공산 계열의 집단에 대해서도 이게 적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과 무관하게 그냥 공산주의에 관해서도. 예를 들면 공산주의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꼭 국가가 아니어도 그냥 아니어도. 그 해외에서 막 예를 들면 공산주의를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 그것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반국가 단체의 범위 자체도 그 개정 당시에 좀 축소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단체의 지휘 통솔 체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집단. 사람이 모인 집단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공부하는 왜 그래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변호인, 그쵸. 그 야학하다가 불임 사건인데 그게 그것도 그쵸.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읽는 모임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게 모든 단체가 아니라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만이 반국가 단체에게 바뀌었고 또 공산 계열 단체는 빠지게 됐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도 성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논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본이 이제 독립군을 대할 때 쓰였던 법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한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한 거죠. 네. 그 법 이름이 무작위로 잡아들여서 이제 고문하고 신문하고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 일제 강점기 당시에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했다. 치안유지법 모태로 했더니 최악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법이 수단으로 쓰였던 거죠. 통치의 수단으로. 맞아요. 그래서 김변님 덕분에 그 진짜 명 영화예요. 안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좀 보셨던 분들도 다시 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김광석 씨의 주옥 같은 노래들이. 맞아요. 저는 이 영화 보면은 그 이제 소설 중에 항마을 사람들인가? 그런 소설이 있는데 맞아요. 그거 생각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빨치산 그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한 동네에서 자랐던 청년들인데 갑자기 그 어릴 때는 친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이제 사상이 달라져서 서로 이제 반목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좀
평화의 기운이 왔으면 좋겠는데 트럼프 좋은- 잘해줘야 될 텐데. 그니까요. 정말 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네네.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는 네. 네네 들어주신 분들도 저희들처럼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K형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 빵빵 COOLAWYER 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